좌절. 장성원 소설. 서울 S은행 본점 전무실. 90년대 전반 어느 해 3월 하순 수요일 오후 4시경. 여비서가 인터폰으로 알려왔다. 전무님, 남대문로 지점장 오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남대문로 지점장 김강환이 희색을 띠고 들어왔다. 40대 후반 키가 큰 대머리였다. 치열이 고르고 입이 크지도 작지도 않아 웃는 모습이 호감을 주는 타입이었다. 김강환은 황경택 전무의 S대학 법과대학 후배로 행내에서 황전무 직계로 분류되는 지점장이었다. 왜 김 지점장이 밝은 표정으로 자기를 방문했는지 황 전무는 짐작이 갔다. 김강환은 S대학 법과대학 출신 각계 인맥을 10분 활용해 금융계는 물론 재계, 정계, 관계, 정보 및 수사기관의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행내 손꼽히는 정보통이었다. 마당발이었다. 그런 김강환이 어젯밤부터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은행장에 대한 내사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그 정보를 전무에게 알려주려고 찾아온 것이었다. 황 전무는 과연 김강환의 정보 수집력이 비상하다고 속으로 찬탄했다. 황 전무는 그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다. 몇 시간 전 점심을 같이 먹은 정보기관 간부가 그것을 귀띔해 주었다. 그 간부는 이번 내사가 심상치 않다며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시사했다. 그 간부가 황 전무를 급히 불러내 이 같은 사실을 전해준 데는 만일 이 사태에 대응하라는 암시와 호의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이후 황 전무는 마음이 약간 들뜨기 시작했다. 마음을 평상심으로 차분하게 억제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차에 김강환이 방문한 것이다. 어서 와요. 앉아요. 전무는 웃는 낯으로 반쯤 일어나 악수를 나누면서 자리를 권했다. 김강환은 계속 희색을 지우지 않으면서 전무 옆 소파에 앉았다. 김강환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어젯밤에 느닷없이 수사기관이 이태영 행장님을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답니다. 뭐 특별한 혐의 사실도 없는 모양인데 몇 시간 동안 불려가 조사를 받으셨다는군요. 전무님, 얘기 들으셨습니까? 아니, 오늘 오전 행장 출근하셨는데 그런 기색 보이시지 않던데 결제도 다 하시고 하품은 많이 하시더구먼. 황 전무는 능청을 떨었다. 황경택은 60을 앞둔 50대 후반 입행 33년 차였다.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사람 관리도 할 만큼 했다. 김강환이 자기를 위해서 특급 정보를 생각하고 서둘러 달려와 말해주는 것을 안다고 대답해버리면 김강환으로서는 김 빠질 일이 아닌가. 이럴 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모르는 척 해야 말하는 사람의 신바람이 나서 계속 말을 이어간다는 것을 황경택은 알고 있다. 그때 여비서가 찻잔을 들고 들어왔다. 두 사람의 대화는 잠시 끊어졌다. 여비서가 나간 후 김강환이 희색을 유지하면서 말을 이어나갔다. 행장님이 내사가 확대돼 물러나신다면 당연히 전무님이 행장 자리를 승계하셔야지요. 두말할 것 없이 김강환은 벌써 황 전무가 반절은 행장이 된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짓거렸다. 황 전무는 이 말이 결코 싫지는 않았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다 싶어 김강환이 말을 끊었다. 아직은 일체 입 밖에 내지 마소. 세상 일이란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행장은 행장대로 대책을 세우고 계실 거고. 황 전무는 신중을 당부하면서도 만일 행장이 사퇴한다면 김강환 말대로
이 은행의 행장이 누가 되겠는가? 나밖에는 없지 않은가? 받아놓은 밥상 아닌가? 속으로는 이렇게 자신했다. 이 은행에는 행장이 있고 사상이자로 전무, 그 다음이 상무이사 6명, 이사 3명이 있었다. 황전무의 눈이 졸리는 것을 본 김광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광환이 나간 다음 황전무는 소파에 앉은 채 잠깐 눈을 붙였다. 그때 여비서로부터 인터폰이 왔다. 전무님, 행장님이 오라십니다. 황전무는 찬물 한 컵을 들이켠 후 행장실로 갔다. 앉으세요. 행장의 목소리는 오전과는 달리 착 가라앉아 있었다. 의기소침한 목소리였다. 어젯밤에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어 출두했는데 몇 가지 물어봅디다. 행장은 말꼬리를 흐렸다. 황전무는 몸을 행장 앞으로 바짝 당겨 행장의 다음 말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기다렸다. 그러나 행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체연해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한참 아무 말이 없던 행장은 혼잣말처럼 힘없이 우물우물 말했다. 명생이 은행장인데 담당 검사는 정중하게 대해주는 척하고 서기는 죄인 취급을 하면서 반말을 섞어 인격 모독을 하고 민주화됐다는 나라에서 아직 멀었어요, 멀어. 행장이 조사 과정에서 심히 불쾌한 수문을 당했음이 분명해 보였다. 황전무는 어떻게 행장을 위로해야 할지 난감했다. 행장의 피곤해 보이는 안색을 살피면서 한마디 물었다. 무엇을 조사하던가요? 행장은 이번에도 한참 머뭇거리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왜 그것 있잖아요. 작년 이맘때 국회 재무위원회 고의원이 부탁해서 설악실업에 대출해준 것 말이에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꼬치꼬치 해묻습디다. 고의원은 야당 국회의원, 재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재무부 국정감사 때면 장관을 상대로 집요하게 금융정책, 부실대출, 은행 부실 등을 따지는 재정금융통 의원이었다. 이 고 의원이 재무부 고위직을 통해 부탁 20억 원을 설악실업에 대출한 적이 있었다. 설악에 대출해주고 커미션을 얼마 받았는지 사실대로 실토하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 한 푼도 안 받았으니 설악 측과 대질하라고 했는데도 막무가 냅디다. 커미션을 받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대라고 했지. 행장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있는지 소리를 높여 얘기를 길게 끌고 나갔다. 사실 이태영은 금융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청렴한 사람이었다. 일을 사리에 따라 처리하는 원칙주의자였다. 출신 지역에 대한 정권의 편견으로 봐서는 은행장까지 올라갈 수 없었다. 그러나 부인이 권력자의 부인과 절친한 여고 동기 동창인 덕분에 은행장이 됐던 것. 지금은 그 권력자가 권좌에서 물러나 힘을 쓸 길이 없었다. 그런데 말이야 황전무, 그 기관에서 우리 행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는지. 은행장은 황전무에게 담배 한 개비를 주면서 자기도 피워 물었다.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공간에 자연이 자욱하게 퍼져나갔다. 행내 정보통이라면 상무 한 사람과 김광환이 손꼽혔다. 정보를 얻으려면 이쪽 정보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은행의 1급 비밀이 새어나간다고 황전무는 확신하고 있었다. 이태영은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내면서 마음을 정리한 듯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황전무, 나 아무래도 그만두는 것이 좋겠어. 당분간 황전무가 행장 대행을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빨리 행장이 결연하게 진퇴를 결정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황전무는 당혹해하는 어조로 천천히 그만한 일로 그러실 필요가 있습니까? 고의원과 상의해 보시고 재무부 쪽과도 협의해 보시지요. 황전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해본 말이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괜히 문제만 커질 수도 있어요.
작년 부정대출 사건으로 사직한 C은행 홍 행장과도 아까 점심을 같이 하면서 상의했는데 수사기관이 그쯤 신호를 보내면 깨끗이 물러나는 게 상책이라고 합디다. 잘못하면 신문에 수갑 차고 끌려가는 사진 나오고 개망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태영은 소심하면서 성실한 사람이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는 신중한 전형적 뱅커였다. 이런 은행 경영인들이 견뎌내기 어려운 금융풍토였다. 황전무 자신도 이태영과 유영을 같이 하는 금융인이었다. 황전무는 행장의 이미 굳어진 결심을 들으면서 한편으론 애석해하면서 한편으론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 표정 관리가 어려웠다. 저녁 식사를 제가 모실까요? 아닙니다. 피곤해서 일찍 집에 갈랍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행 내에서는 우리에게 일단 비밀로 해주세요. 황전무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마음이 더욱 상기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이제 은행장이 된다는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김강환을 불러내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술이나 한잔하고 들어갈까 생각했다가 접어버렸다. 비밀을 지켜달라는 행장의 말이 떠올랐다. 얼마 후 황전무는 행장이 퇴근한 것을 확인하고 자신도 퇴근길에 나섰다. 이렇게 저녁 식사 약속이 없는 경우에 그가 곧잘 들르는 데가 있었다. 도남문 앞에 있는 김소영 국악연구소였다. 말이 국악연구소이지 국악교습소였다. 국악을 배우는 청소년들이나 대학 국악과에 진학하려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판소리, 민요, 가야금 등 국악 전반을 가르치는 개인 학원이었다. 이 연구소 소장 김소영은 40대 후반 미모의 국악인이었다. 황전무가 보통 들르는 시간은 직장인들 퇴근 시간 무렵. 이때는 오후반 학생들이 교습을 끝내고 돌아간 후라 학원은 비교적 조용했다. 전화를 해놓으면 김수영 자신이 차린 한식 저녁 식사를 대접받은 다음 1시간 넘게 1:1 독대 판소리 교습을 받았다. 황전무는 이 교습소에서 VIP 대접을 받는 인사였다. 판소리를 취미로 배우는 것도 배우는 것이지만 황영택이 여길 자주 찾는 것은 특히 눈이 초롱초롱 예쁘고 피부가 고운 김수영이 애절하게 부르는 판소리를 들으면 세상 번뇌가 말끔히 잊히기 때문이었다. 오늘도 뒤숭숭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도남문 앞으로 가고 싶었다. 김 과장, 도남문으로 가세. 황전무는 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예우해 그렇게 호칭했다. 예, 차는 도남문을 향했다. 시내 중심가에는 직장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삐 지나갔다. 황전무의 눈에는 저 인파며 가로수들이며 빌딩들이며 모두 아름다워 보였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넘치는 나라. 성실하게 노력하면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나라가 됐다고 생각했다. 교습소 입구에서 김수영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오늘따라 김수영의 자태와 미소가 더욱 예뻐 보였다. 김 소장 얼굴이 명월처럼 환하네. 덕담을 하며 김수영을 부드럽게 껴안자 김수영은 그대로 황전무의 품에 나긋나긋하게 안겼다. 교습소에서 밤 9시 넘게 시간을 보낸 다음 황전무는 두둑한 돈 봉투를 내놓고 귀가했다. 귀갓길도 흥겨웠다. 그야말로 엔도르핀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있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오늘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참았다. 아무리 가까운 아내이지만 인사 문제를 미리 입 밖에 내면 김이 새버릴지도 모른다는 조심성 때문이었다. 인사 문제는 확정 발표될 때까지 극비에 붙여야 한다는 것이 황전무의 소신이었다. 중간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으면 그 인사는 끝내 뒤틀리고 마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아왔다. 이튿날 황전무는 다른 날보다 일찍 출근했다. 은행장은
정시 출근 시간보다 조금 늦게 나왔다. 평소 성품이 온화한 이태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굳어져 있었다. 입행 40년, 은행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한 이태영으로서 그것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은행을 떠난다 생각하니 얼마나 착잡할 것인가. 황전무는 이태영이 측은해 보이기까지 했다. 행장은 곧 이사회를 소집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이렇게 해서 임기 3년의 은행장직을 2년 조금 넘어서 중도 사퇴한 것이다. 다음 행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황전무가 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곧 전무실로 축가가 세도했다. 상무, 이사, 부 지점장들이 줄을 서서 들어와 깊숙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자기 행장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황 대행에게 눈도장을 잘 찍으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축하 인사는 금융계로부터 거래업체로부터 쏟아져 들어왔다. 황 대행은 연거푸 축하 전화를 받느라 눈코 뜰 사이가 없었다. 밀려 들어오는 화분들로 전무실은 갑자기 화원처럼 돼버렸다. 형형색색의 서양란들은 아름다운 색조로 방 전체를 밝게 만들었고 꽃이 갓 피어난 동양란들은 진한 향기를 방의 가장자리에까지 발산했다. 화분은 사무실뿐 아니라 집으로까지 셀 수 없이 들어왔다. 황 대행은 사람이 갑자기 공중에 붕 뜬 듯한 느낌을 가졌다. 예상치 않았던 영광이 느닷없이 찾아와 몸과 정신을 가누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평정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은행장 대행직을 맡은 지 열흘쯤 지나서 재무부 금융당국 국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재무부는 은행의 상전이었다. 담당 국장은 감독관청의 사령관 거기였다. 지존하신 그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공손히 전화를 받았다. 황 대행님 안녕하세요. 얼마나 바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잘 지도하여 주십시오. 담당 국장은 황 대행의 대학 후배였다. 선배랍시고 평소 비교적 깍듯하게 대우해주는 사이였다. 장관님께서 대행님 일을 신경 많이 쓰고 계십니다. 아, 그러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건 장관님께서 말씀하셔서 박경수 의원이 대행님께 전화를 드릴 겁니다. 모든 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 의원은 재무위원회 소속 여당 3선 국회의원. 이틀이 지난 후 박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와 조찬을 함께 했다. 태양건설에 100억 원 대출해달라는 청탁이었다. 태양건설, 대표적 부실기업. 지금 기성대출금의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골치 아픈 기업 아닌가. 회장이 은행을 찾아와 통사정을 해도 일절 대꾸를 하지 않으니 정치권을 동원해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그런 기업에 100억 원을 추가 대출하라고? 그러니 은행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나라 경제가 멍들 수밖에. 썩어 빠진 정경유착. 저런 정치꾼들이 없어야 나라가 잘 될 텐데. 그러나 내 목을 쥐고 있는 장관과 담당 국장이 부탁하니 거절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속으로 분개와 체념이 교차했다. 황 대행은 잘 부탁한다는 박 의원이 거듭대는 말을 듣고 울며 겨자 먹듯 마지못해 심드렁하게 말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를 국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수일 내에 영업부장이 태양건설 측과 협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무렵 일부 여당 의원들이 기업체에 큰 규모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기업체로부터 상당액의 커미션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금융계 고위층은 알고 있었다. 이런 정착을 쥐도 새도 모르게 기술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은행장이 무능하다고 낙인 찍히는 풍토였다. 황경택도 100억 대출을 결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을까. 남대문로 지점장 김강환이 내방했다. 몇 장으로 묶여진 찌라시를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더니 황 대행 앞으로 다가서며 이 찌라시 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찌라시란 주로 중건가에 유통되는 정보지를 말한다. 권력기관, 국회, 재계, 금융계, 언론계, 연예계 등에서 떠돌아다니는 비공식 정보를 담아 제한된 사람들끼리 돌려보는 일종의 지하 인쇄 매체였다. 사실 무근으로 결과가 밝혀지는 것도 있었지만 찌라시 보도대로 되는 일도 많아 그 나름대로 정보 가치가 있었다. 김강하는 이 찌라시의 애독자로 빼놓지 않고 챙겨보았다. 이 찌라시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딸과 유수한 재벌의 아들이 5월에 결혼한다는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소문은 사실로 확인돼 일간지 등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황대행은 두 사람이 결혼하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무관심하게 흘려버렸다. 며칠 후 김강한이 다시 찾아왔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대통령 따님이 결혼하는데 축의 표시를 하는 것이 어떠실까요? 하고 의견을 말했다. 대통령 따님이 결혼하는데 어떻게? 무슨 축의금을 받으시겠어? 가족끼리 조용히 혼례를 올리겠지. 황대행은 그렇게 받아 넘기면서도 역시 김강한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구나. 은행장 인사를 앞두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축의금을 전달, 대통령 가족의 점수를 따라는 아이디어 아닌가 싶어. 알았어요. 좋은 제안이야. 내 연구해 볼게. 여운을 남겼다. 황대행은 집으로 돌아와 부인과 상의했다. 부인도 축의 표시를 하는데 동의했으나 축의금의 규모를 얼마로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가 문제였다. 황대행 내외는 고민 끝에 금액은 2천만 원으로 정했다. 2천만 원이라면 아무리 은행장 승진을 앞둔 사람이라고 하지만 거금이었다. 보통 회원들 사이 결혼 축의금이 3에서 5만 원, 많아서 10만 원. 행장이 공식적으로 간부 자녀 결혼식 때 판공비에서 지출하는 축의금이 10에서 2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 거액이었다. 황대행으로서는 은행장 자리 보장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는 셈이었다. 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대학 후배에게 부탁하기로 했다. 그는 고향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했다. 이런 꾸준히 일을 부탁하기에는 비교적 허물없고 성격이 시원시원한 그가 안성맞춤이었다. 그를 고급 룸사롱으로 불러내 도와달라고 사정했다. 그는 선선하게 선배를 위해 심부름을 해주겠다고 응해주었다. 참으로 고마웠다. 그에게 금일봉을 쥐어주었다. 무거운 짐을 부려놓은 듯 황대행은 심신이 가벼워졌다. 일이 순조롭게 풀릴 조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여느 때보다도 밝은 표정으로 맞아주었다. 여보, 오늘 저 점 봤어요. 평창동에 있는 점집인데 족집게같이 잘 맞히는 주역선생이래요. 하도 귀신같이 맞춰서 국회의원들도 많이 찾는 집이래요. 평소 점을 보지 않는 아내가 남편의 일이 걱정되어 점을 봤구나 싶어 황대행은 고맙게 생각했다. 그래, 뭐라 합디까? 당신 올해 운이 아주 좋다네요. 당신 꾀가 64궤 중 35궤라나? 무슨 궤라고 하더라. 이 궤는 지평선 위에 나타난 아침의 태양이 하늘로 오르고 있는 궤래요. 운수가 점차 강성하여져서 만사가 발전하고 번영한대요. 좋구만. 황경택은 넉넉한 마음으로 가볍게 맞장구를 쳐주었다. 아내는 행복한 듯 계속 웃으며 말을 이어나갔다. 웃을 때마다 눈가의 주름이 깊게 파이곤 했다. 승진의 찬스가 강한 괴래요. 아내가 꽤 주의 깊게 자세하게 점쟁이 말을 들었구나 싶었다. 아내는 흡족하게 말을 다한 듯 말을 끝내려다가 한마디 덧붙였다. 그런데 방심하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방정 맞은 소리 조심하기는 뭘. 점쟁이 말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황경택은 점쟁이의 마지막 단서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다. 계절은 4월 하순. 황경택이 은행장 대행을 맡은 지도 한 달이 되었다. 은행의 대주주인 정부는 아무 이유 없이 행장을 결정하지 않아 대행체제는 계속됐다.
그러던 차 재무장관이 아시아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 출장을 떠난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재무장관의 이 회의 참석은 연례 행사였다.